오늘 이야기는 되게 끔찍하고 인류애가 진짜 바사삭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저도 이거 정리를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청 주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1960년 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캐롤과 레지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사귀는 사이였어요. 요즘 또 미국의 하이틴 감성이 막 인기라고 하잖아요. 물론 60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둘도 학교에서 되게 알아주는 알콩달콩 굉장히 행복하고 사이좋은 하이스쿨 커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커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이제 각자 원하는 삶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길을 가자 헤어지고 서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헤어지고 성인이 돼서 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지만 결국 둘 다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나게 돼요. 특히 여기 캐롤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인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폭력에 지치다 못해서 이제 이혼하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까지 하는데 1987년 2월 18일 오후에 그녀의 집에 침입을 해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집에 찾아온 거니까 이건 침입이죠. 침입. 10살 된 딸 론다가 보는 앞에서 캐롤에게 무려 6발의 총을 발사를 해요.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그 같은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총에 6발을 맞고 병원에 실려간 캐롤은 기적처럼 살아남게 되는데 다만 그 일로 인해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됐고요. 늘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딸은 엄마가 회복할 때까지 아픈 엄마를 계속 돌봐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캐롤은 굉장히 강인한 싱글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몸이 회복이 되자마자 바로 뭐 공항에서도 일하고 잡화점에서도 일하고 투잡까지 뛰면서 이제 아이를 돌보기로 해요. 그 후로 이제 8년이 지났어요. 자꾸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총을 맞고 몸이 안 좋아져서 만성 피로라고만 생각했는데 자꾸 몸이 막 어디가 더 아픈 것 같고 너무 피곤해져서 이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총을 맞고 병원에 실려갔던 날 6발 맞았으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응급으로 막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받은 피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8년 동안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몸이 안 좋아졌다고만 생각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그때 받지 못해서 이게 간암까지 악화가 된 거예요. 듣는 사람도 너무 안타까운데 당사자인 캐롤은 나쁜 전남편 놈이 8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날 괴롭히는구나, 이놈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너무 좌절감을 느꼈지만 본인 스스로를 병에 걸린 여자,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으로 얽매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투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런 일을 찾아요. 바로 한 케이블 방송국에서 전화 상담을 해주는 일이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후인 2000년도에 캐롤은 그날도 출근을 해서 또르륵 상담 전화가 걸려와서 헬로우 하고 How can I help you 전화를 받았는데 되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봤는데 제 이름은 제임스 레저 썸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캐롤이 고등학생 때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했던 캐롤의 첫사랑, 그녀의 첫 남친이자 구남친인 레즈였던 거예요. 그래서 레즈야! 뿅뿅고등학교 레즈 너 맞아? 나야, 나 캐롤. 그랬더니 이제 레즈도 너무 반갑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너무 반갑다, 어디 사니 너? 그러면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전화 연결이 되고 둘이 이제 만나기로 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그 딸이 회상하기를 그날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마치 진짜 10대 소녀 다시 고등학생이 된 것처럼 너무 막 들떠하면서 전남친 레즈가 얼마나 핫했는지 얼마나 좋은 남자였는지 하루 종일 막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재회하고 레즈도 다시 만나니까 더 좋았나 봐요. 둘이 재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운명처럼 다시 사랑에 빠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죠.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다만 둘 다 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둘의 나이는 당시에 이제 60세였는데 캐롤은 이제 오랜 암투병 중이었고 레지 아저씨도 당뇨를 오래 앓고 좀 몸이 많이 쇠약한 상태였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플로리다에 가서 많이 거주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따뜻한 날씨가 굉장히 큰 몫을 하는데요. 이 두 분도 은퇴도 했겠다, 좀 따뜻한 플로리다에 가서 살면 좀 우리 몸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품고 2005년도에 평생 살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떠나서 그 집도 팔고 이웃집에는 자기들이 사용하던 차도 팔고 플로리다의 잭슨빌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새 집을 사서요. 그리고 이제 이사한 지 한 몇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캐롤의 딸인 론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더 이상 일도 안 하시고 건강 때문에 바깥 활동도 많이 안 하시는데 전화를 안 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여태 한 번도. 그래서 뭔가 딸이 본능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집요하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새아빠인 레지 아저씨한테도 전화를 해요. 근데 레지 아저씨도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딸이 이틀 후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잭슨빌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직접 찾아가요. 도착을 했는데요. 주차장엔 차가 없었고 집을 보니까 불이 다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딸이 현관 앞에서 엄마! 엄마! 나야! 론다 왔어! 하고 엄마를 막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려요. 엄마 안에 있어?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집에 없나 있나 하고 문고리를 잡아봤더니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이 딸을 반겨준 건 엄마도 아니고 새아빠도 아니고 반려견이었어요. 둘은 어딜 가든지 뭐 차로 타고 어딜 가든 뭐 산책을 가든 항상 이 반려견을 데리고 다녔는데 얘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 있어? 하고 막 외치는데 엄마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또 다시 해요. 여기서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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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소리가 저 너머의 선반 쪽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엄마랑 그 새아빠랑 같이 쓰던 아이폰도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둘이 소지하지 않고는 어딜 갈 수가 없는 새아빠의 인슐린 그리고 엄마의 간암약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어요. 마치 밥을 먹다가 어딜 급하게 나간 것처럼 식탁 위에는 다 먹지도 않은 음식이 그대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식은 뭐 몇 분 된 것 같지도 않고 며칠이 지나 보였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인데 이렇게 밥을 먹다가 치우지 않고 어디를 갈 사람이 아닌데 이거 진짜 너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딸은 잭슨빌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요.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해서 집 상태를 보더니 다행히 곧바로 플로리다 잭슨빌 전역에 60대 두 부부 레지와 이 캐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경찰들은 둘의 은행 계좌에 주목을 하는데요. 하루에 한도할 수 있는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여러 시간대 계속해서 뭔가 인출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본인이 세팅해 놓은 하루 인출 한도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초과되면은 보통은 더 이상 그 인출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마치 모르는 누군가가 돈을 빼가려고 했다는 시도처럼 보이니까 은행에 CCTV 자료를 보내줄 거를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잭슨빌 경찰서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그래서 형사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 뉴스에 나온 레지인데요. 레지 아저씨 있죠? 자기가 레지 아저씨래요. 지금 잭슨빌 뉴스를 보니까 저랑 와이프가 실종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오보예요, 오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랑 와이프는 지금 장례식이 있어서 근처에 델라웨어라는 이제 다른 주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저나 저희가 지금 다른 주에 와 있어서 그런지 현금이 필요한데 은행 인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 타주에 갔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혹시 누가 훔쳐간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타주에 가기 전에 미리 은행에 말을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풀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경찰은 의심을 했어요. 왜 의심을 했냐면 이 목소리가 이 레지 아저씨는 당시 61이셨는데 목소리가 마치 20대 초반의 청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지 씨라고요? 혹시 그러면 캐롤 씨도 같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전화 바꿔달라고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요 물론이죠. 캐롤 자기야.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바로 받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캐롤입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안 찾으셔도 돼요. 인출 좀 하게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소리 역시도 너무 어리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은 마치 속은 것처럼 연기를 해요. 그러셨군요.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따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길래 역시 다른 주로 가셨던 거였나 보네요 하면서 여기 잭슨빌 그 은행 쪽에 연락을 한번 해보겠다, 다시 연락드리겠다라고 둘러댄 다음에 바로 이제 딸 론다에게 전화통화 녹음된 걸 들려주니까 딸이 그 녹음된 목소리를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거 저희 엄마랑 새아빠 목소리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은행 측에서 ATM에서 인출된 그 CCTV 장면을 보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면 속에는 웬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잭슨빌 경찰은 부부의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소유한 링컨 차량이 배터리가 없는 채로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너무너무 수상한 점은 뭐냐면요, 트렁크 안에 사용하다만 덕테이프가 4개의 삽들이 들어있었어요. 전화가 왔던 핸드폰 번호를 추적해봤더니
역시 가짜 이름과 가짜 주민번호를 사용한 약간 대포폰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통화 내역을 파보니까 렌트카 업체에 전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카 업체에 또 전화를 해보니까 맞습니다. 이 번호로 차량을 렌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는데 CCTV에서는 분명히 남자였잖아요. 근데 차를 렌트한 사람은 티파니 콜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렌트카는 추적이 되는 트래커가 달린 차였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베스트 웨스턴이라는 이제 호텔로 나왔어요. 그래서 티파니 콜이라는 이름으로 2개의 방이 렌트가 된 걸로 나왔는데 기습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26살의 티파니 그리고 24살의 마이클 남자친구였어요. 그리고 둘 다 19살이에요. 앨런과 브루스를 체포를 합니다. 참고로 호텔 방에는 새로 산 게임기며 액세서리, 화장품, 컴퓨터 등 수십 개의 쇼핑백, 새로 쇼핑한 쇼핑백들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요. 레지 캐롤 부부의 집에서 없어졌던 레지 아저씨가 수집하던 그 동전 컬렉션이 있었거든요. 동전 컬렉션도 거기 나오고 그 부부의 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8,000의 체크가 발견이 돼요. 자, 심지어 여기 사진의 여성인 티파니는 캐롤이 소유하고 있던 보석 팔찌라든지 목걸이를 몸에 막 차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졌죠. 자, 그래서 이 4명을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데 티파니가 하는 말이 우리가 돈과 보석들을 갈취를 한 건 맞는데 그 이후로 그 부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살인 브루스는 곧바로 본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경찰에 바로 협조를 하면서 실종된 부부가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찰을 데리고 간 곳은 플로리다가 여기 있으면 조지아가 이 위에 있거든요. 이 주 경계 사이에 진짜 그런 황량한 숲속 한가운데였어요. 티파니 콜은요, 캐롤 아줌마와 레지 아저씨와 아주 잘 아는 사이였어요. 캐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을 때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이웃이었어요. 6발의 총을 맞고도 살아난 여자, 강인하면서도 동네에서도 다정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 캐롤은 옆집 티파니 아빠가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었거든요. 막 일도 할 수 없고 이랬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잘하는 걸 다 본 사이예요. 그래서 항상 잘 대해줬어요. 정말 손녀딸처럼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도 해다주고 집에 초대해서 저녁도 먹여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정말 말 그대로 그녀가 자라온 과정을 다 본 손녀 같은 아이였어요. 캐롤 아줌마는 티파니에게 늘 언제든 네가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아줌마한테 알려달렴 하고 말하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캐롤 아주머니가 이웃집에게 사용하던 차도 팔고 잭슨빌로 이사를 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 이웃이 티파니 콜이었어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이제 차가 있어야지 편리한 동네였겠죠? 여기서는 보통 이제 10몇 살만 넘으면 다 운전해서 다니니까. 그런데 집안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티파니 콜이 20살이 넘어서도 차를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팔긴 팔았지만 진짜 거저 주다시피 판 건데 그마저도 티파니 콜이 한 번에 다 갚지 못해서 다정한 캐롤 아주머니는 한 번에 안 갚아도 되니까 걱정 말아라. 다달이 네가 사정이 되는 대로 조금씩 갚으면 된다 라고 해서 티파니 콜은 할부금을 다달이 갚고 나가던 와중이었어요. 2005년 6월에 남자친구인 마이클과 플로리다에 있는 클럽에서 밤새 놀다가 남자친구네 집에서 이제 자려고 갔더니 마이클네 엄마가 야, 니네 맨날 클러빙하고 늦게 집에 오고 지긋지긋하다면서 우리 집에서 자지 말라고 쫓아낸 거예요. 어디서 자지? 돈도 없는데? 그러다가 티파니에게 번뜩 캐롤 아주머니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아주머니가 떠나면서 언제든지 근처에 오면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지낼 곳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캐롤 아주머니는 그게 새벽에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라는 말은 아니었을 텐데 늦은 밤 아무 연락도 없이 정말 말 그대로 남자친구랑 같이 캐롤 아주머니의 새 집에 불쑥 찾아가서 캐롤 아주머니 계세요? 저예요. 티파니 하고 진짜 민폐죠, 민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이고 티파니야, 잘 왔다 들어와. 남자친구니? 마이클 만나서 반갑다. 밥까지 한 상 차려주고 마실 것도 가져다주고 물도 다 따라주고 하면서 늦은 밤까지 막 함께 이야기를 막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막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캐롤 아줌마가 글쎄 얘 우리가 이번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집을 팔면서 99,000달러면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한 1억 6천만 원을 벌었지 뭐니.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년 더 일찍 은퇴해도 될 뻔했어 하하하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티파니와 남친인 마이클은 밥을 먹다가 눈이 마주쳤대요. 1억 6천. 아줌마가 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둘은 동시에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99,000달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천생연분이죠. 끼리끼리라고. 그리고 마이클은 자러 가기 전에 슥 집안을 훑어보면서 뭐 어떤 게 값이 나갈 게 있는지, 이 아저씨 코인 모으세요? 이거 보니까 1920년도 코인인데요. 이거 돈 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이렇게 쭉 둘러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고 둘이 일어나기도 전에 두 부부는 뭐 빵도 다 구워주고 커피도 다 내주고 하면서 얘들아 더 있다가 라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가라. 오랜만에 왔는데 막 그러지만 아니에요 저희 오늘 약속 있어요. 저 빨리 가야 돼요 하면서 황급히 그 집에서 떠나요. 그리고 차에 앉자마자 둘이 상의를 하기 시작해요. 야, 1억 6천? 집 팔고 1억 6천 완전 꽁돈 벌었네 저 사람들. 저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동네에 사는 19살인 그 앨런과 브루스에게 연락을 해서 1억 6천 이거 넷이서 나눠 가질래? 넷이서 나누면 얼마예요 여러분? 4천만 원이에요 한 명당. 야, 쉬운 4천만 원 벌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요. 그리고 철물점에 가서 삽 몇 개와 덕테이프 그리고 비닐봉지, 장갑 등을 구매합니다. 특히 티파니와 마이클은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레지하고 캐롤 부부가 사는 곳에서 북서부 쪽으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그 조지아 주경계 근처에 장소를 선정을 하고요. 약 183cm 깊이의 땅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를 잘 아는 옆집 살던 티파니는 19살짜리 브루스와 앨런에게 작전을 짜주는데요. 밤 늦은 시간 둘 보고 그 부부집 현관문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둘 중에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면 저 죄송한데 저희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런데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라고 시켜요. 이제 이 브루스와 앨런은 야 말도 안 돼 안 들여보내주겠지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그렇게 말하니까 티파니는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캐롤 아줌마랑 진짜 잘하는 사이인데 100% 들여보내줄 사람이야 내가 장담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실제로 다정하던 캐롤 아주머니는 한밤중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그 남자 둘을 집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둘은 정말 진짜 총처럼 심지어 진짜 총도 아니었대 모형총이었는데 진짜 총처럼 생긴 그 모형총으로 지금부터 입 닥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두 부부를 협박하고 덕테이프로 입 몸, 발을 꽁꽁꽁 다 감싸요. 티파니는 밖에 주차된 차에서 혹시나 누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망을 보고 부부를 결박한 다음에 마이클도 합세해서 그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챙기기 시작을 해요.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부부는 아마 귀중품들을 다 가져간 후에는 그냥 떠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네 명한테는 집에 있는 물건 갈취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덕테이프에 감긴 두 명을 차 트렁크에 밀어넣고 조지아 근처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캐리 아주머니는 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레지 아저씨 또한 너무 쇠약한 데다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반항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7월의 플로리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밤이었는데 트렁크 안에서 그 둘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트렁크가 열리자마자 캐롤 아주머니가 갓난아기 시절부터 봤던 손녀처럼 여겼던 항상 예뻐해줬던 티파니를 눈앞에서 보게 되죠. 이 넷은 부부를 그 구덩이 옆에다가 두고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을 해요.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요. 아마 이때도 이 부부는 계좌번호 정보만 주면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레지 아저씨는 우리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면서 갖고 있는 계좌번호, 신용카드, 체크까지 다 써서 그 수표까지 다 써서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심지어 티파니는 그 당시에 캐롤 아줌마가 몸에 차고 있던 목걸이랑 이런 팔찌 이런 것들을 다 채간 상태였어요. 정말 다 가져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나 봐요. 알려준 비밀번호랑 계좌번호가 작동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무자비하게 그 둘을 깊은 땅구멍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말 그대로 산채로 묻힌다는 이 생매장은요 되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 이 180cm라고 했잖아요. 파는 그 구덩이가 180cm 기준이면 덮이는 흙의 무게가 최소 200kg이라고 해요. 그 무거운 흙더미가 천천히 가슴을 이렇게 조이면서 결국 그 흙들이 호흡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숨 쉬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부를 매장을 하는데 약 1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해서 말을 하는데요. 점점 다가오는 죽음 그리고 믿었던 티파니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배신감이 어땠을지는 정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증언에 따르면 점점 그들의 몸이 흙으로 묻혀가는 그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흐느꼈다고 해요. 흙이 가슴까지 차오르고 목까지 차오르고 얼굴을 이제 숨 쉬고자 이렇게 얼굴을 위쪽으로 이렇게 내밀겠죠. 그때까지도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보내달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울면서 흐느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흙을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그때까지도 땅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움을 전한 건요, 경찰들이 이제 그들을 찾고 시신을 발견했을 때 땅속 안에서 이렇게 묻히는 과정 중에 결박된 손을 풀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탈출은 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부둥켜서 안고 있는 자세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부검 결과 그들의 사망 원인은 코, 입 안, 그리고 목구멍, 위장, 폐에 가득 찬 흙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천천히 죽어간 거예요. 정말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과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꿈꾸면서 그 누구에게도 한 번 악하게 군 적 없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딸처럼 여겼던 이웃집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의 친구들 손에 의해서 무자비하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자, 플로리다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28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자백을 한 19살의 브루스는 사형에서 감형을 받아서 45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티파니의 남자친구였던 24살의 마이클 사형, 19살의 앨런도 사형을 선고받고요. 자, 티파니는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 단지 잘못된 애들이랑 어울리는 바람에 억지로 이 일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부부 살해 직후 현금 다발과 샴페인, 캐롤 아주머니의 장신구들을 몸에 차고 마치 파티하는 것처럼 촬영된 사진들 뿐만 아니라 살해 몇 주 전부터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정황, 악랄한 그 범행 방식, 그리고 그 참여한 정도, 그 어떤 부분에서도 티파니의 변호는 받아들여지지를 않고요. 26살의 티파니는 강도, 납치, 그리고 살인 혐의로 2번의 사형과 1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렇게 티파니는 플로리다의 여자 사형수 4명 중에 1명이 되는데요. 진짜 사이코패스 같죠?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죠? 이거는 그 두 부부가 땅에 묻힌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을 때였어요. 자, 후에 이제 티파니는 뉴스 인터뷰에도 나와요. 이제 미국의 최연소 여자 사형수로 해서 waving, smiling together like girlfriends. 나는 당시에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인연을 만들었던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나는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온전해졌고 평화와 기쁨을 찾았다고. 본인들이 사형 날짜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사형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사형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수라고 자기들끼리 부른대요. 그리고 이 사형수 수감소도 생명수 수감소라고 자기들끼리 부른다고 합니다. 생명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들이 무슨 권리로. 신박한 개소리는 계속됩니다. 돈 앞에 정의와 평등함은 환상일 뿐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미국의 부자들이 사형수가 되죠? 본인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수가 되었다. 이런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비추기도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It's not over. There is forgiveness and there is hope. 용서와 희망이 있기를 저는 바래요. 진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사람이라면 과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당시 26살이던 티파니 콜은 현재 39세가 되었고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머리도 아주 곱겠다고 저기서 울고 있는 것 봐. 진짜 왜 저래? 아니 잠깐만 너무 소리 크게. 머리는 왜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라이브 방송하나요? 저 머리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한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한데 내가 미국 수감소에 안 가봐서 모르겠다. 난 저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머리도 가르마 지그재그로 한 것 봐. 아니 누가 가서 헤어드레서가 따로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저기서 사형 선고받으러 가는데 재판일에 머리 저렇게 하고 간다고?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것도 진짜 계열받지 않아요? 계열미워. 머리 딸 시간은 있고 속죄할 시간은 없나 봐. 아니 왜 저래? 아니 피해자 가족분들이 저런 모습 보면은 난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휴지가 아깝다니까. 보여드렸던 인터뷰 영상을 보고 난 사람의 댓글이에요. 둘 다 살인범인데 이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자기들이 마치 저지른 범죄를 게임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것 같다. 진지하게 후회한다든지 반성하는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웃으면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사형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 자신을 생명수라고 부른답니다. 이러면서 막 되게 뭔가 밝은 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멍청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저 자세가 나를 더 열받게 만든다. 여러분들 다 똑같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쟤네들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기분 좋은 감정 이런 걸 느낄 자격조차 없는 애들이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안 했잖아요. 그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I didn't know what was coming, and that's all I'm gonna say about that.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당시에 잘못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용서받기 원하고 나는 지금 온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늘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사랑만 하고 살고 싶었던 이 부부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한국에서 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